최운이 수기 은혜로운 태양 2월 중순 내가 이곳에 온 지도 한 달이 다가왔다. 그동안 김학순 지도원과 함께 나의 숙소에 상주하면서도 특별한 임무가 없었던 강혜룡 조사부 부부장이 두툼한 책 3권을 나에게 가지고 왔다. 이 사람은 보통 키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오늘부터는 학습을 좀 하십시다. 그는 그 책들을 내 앞에 내놓았다. 무슨 책인데요? 자, 보십시오. 1, 2, 3권으로 된 은혜로운 태양이라는 책이었다. 은혜로운 태양이 무슨 책인가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역사입니다. 그는 먼저 그 책을 큰 소리로 몇 페이지 읽더니 나에게 주면서 나더러도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다. 막상 책을 받아보니 이상하게도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옛날 KBS와 MBC, DBS 방송에서 입체 연속 낭독 프로를 맡아 한 경험이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단어들이 생소하고 문장이 어색해 잘 읽어지지가 않았다. 좀 더 잘 읽도록 노력해 보시지요. 강 부장은 딱하고 답답하다는 눈초리였다. 나 혼자 속으로 읽으면 안 되나요? 나는 혹시 나를 대남방송에 이용하려고 은혜로운 태양을 낭독시키는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났다. 그리고 여전번 나더러 방송에 나가라고 권하던 기억이 떠올라 더욱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다. 문장마다 무슨 수식어들이 그리도 많은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공부는 날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계속되었지만 은혜로운 태양 낭독은 지지부진이었다. 강혜룡은 내 옆에 붙어 앉아 나의 공부를 지켜보았다. 읽어갈수록 이야기는 김일성과 조상의 우상화로 향하여 다름질치는 것뿐이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보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어머니 강반석, 집안은 순 빈농으로 열렬한 애국자들이었다. 첫아들 김일성을 낳아 기를 때 불러준 어머니의 자장가는 이 다음 자라서 큰 인물이 되라는 모종이 듬뿍 담긴 것이었다. 아버지는 항일투쟁에 앞장섰고 김일성은 범상하지 않아 겨우 12살 때 벌써 만주지방에서 활약하던 아버지한테 한겨울에 걸어서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평양에서 공부를 하다가 14살 때 조국을 해방시키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만주로 떠난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다가 병사하고 어머니는 최초의 여성동맹위원장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아들인 김일성이 빨치산 운동을 할 때도 계속 뒷바라지를 하다가 혼자서 병사했으며 김일성은 드디어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민족을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은혜로운 태양 3권을 다 읽는 데는 2개월이 넘게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엉뚱한 질문을 해보았다. 여기는 계급이 없이 모든 인민들이 고르게 평등하게 잘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엄격한 계급이 있고 차별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뜻밖의 질문에 강혜룡은 얼굴이 벌개지더니 큰 소리로 대꾸했다. 지금은 사회주의 단계입니다. 공산주의 이상사회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기 능력에 따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부익부 빈익빈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비할 수 있어?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요. 말도 안 돼요. 아니 뭐가 어떻게 다르단 말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다르다면 다른 줄 알기요. 무슨 의문이 그리 많소? 답변에 궁해진 그는 화를 버럭 내는 것이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다시 더 따져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다. 도대체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어디인데 이 사람들과 다투고 있단 말인가? 그저 참자, 꾹 참기로 하자. 강혜령과 함께 은혜로운 태양을 공부하는 동안 나는 그와 지도원 김학순 사이가 이상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김학순에게 밤이면 큰 집에서 나 혼자 자기가 무서우니 옆방에서 같이 자자고 수없이 사정했건만 그녀는 매일 밤 강혜령이 혼자 기거하는 제2호각 부관숙소에 가서 자고 오는 것이었다. 50대의 강혜령과 40대의 김학수는 각기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나는 혹시 이들의 사이가 이상하게 되면 어쩌나 부질없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교예국장. 어느 날 저녁 연회가 끝나갈 무렵 김정일이 말했다. 조금 있다가 교회당 구경을 가십시다.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지났다. 무슨 단요? 교회단이란 말씀입니다. 말 타고 재주 부리고 높은 데서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술도 하고요. 아, 서커스단 말씀이군요. 우리 공화국에선 그런 것을 교회단이라고 부릅니다. 서커스, 공화단 이야기다. 현장에 도착하니 새벽 1시쯤 되었다. 원형극장이다. 이것은 서커스 전문 공연장이라고 했다. 손님은 나와 김정일, 강혜령, 김주용, 김학순, 그리고 예술 담당 부부장 최익규 등 그의 측근 몇 사람뿐이었다. 이날 새벽 공연은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특별 공연이라고 했다. 남반부에도 교회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김정일의 표정은 자랑스러워 보였다. 동굴아파에서 해마다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팀이 꼭 입상을 해가지고 옵니다. 잘들 하지요. 보십시오 한번. 나는 옛날부터 겁이 많아서 서커스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면 심장이 뛰고 어지러워지기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절묘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유명한 외국의 서커스단 공연은 동물 위주라던데 이들의 공연은 완전한 사람 위주의 육탄 교회였다. 인간 능력의 최후 한계까지 이르게 하는 사람 위주의 교회였다. 여술도 하고 기계체조, 널뛰기도 했다. 널뛰기는 완전히 하나의 묘기였다. 양쪽에서 뛰다가 공중회전을 하며 서로 위치를 바꿨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회전을 하며 내려오면서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어깨 위로 날름 올라선다는 것이 그냥 실수를 하여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어머, 나는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돌렸다. 김정일도 그 순간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심장이 뛰어 괴로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놀랐습니까? 김정일은 나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으로 측근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김학순이 약을 가져왔다. 무슨 약인지 그 약을 먹고 얼마 안간의 진정이 됐다. 진정이 되셨나요? 하고 김정일이 물었다. 신경안정제인가요? 그는 대답 대신 씩 웃었다. 자, 저 막간극을 보십시오. 김정일은 무대 쪽을 가리켰다. 남조선의 교통순경이 교통단속을 하다가 한 시민과 시비를 벌인다. 시비 끝에 뇌물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또 화근이 되어 뒤죽박죽으로 지급받더니 둘 다 뻗어버리고 만다. 코미디란 모두 잘 알다시피 어떤 사실을 희화화하고 사회를 풍자하는 게 본래의 영역이고 거기서 재미를 구한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는 본질적으로 코미디가 성립될 수가 없고 설 땅도 없어 보였다. 교통사고,
폭력사고, 강도사건 따위 사건 뉴스도 한 줄 신문에 비치지 못하는 완벽한 사회에서 어떻게 코미디가 나올 수 있겠는가? 고작 남조선을 꼬집고 때리는 것이 코미디 소재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재기 넘쳤던 만담과 신불추리가 북으로 넘어가 빛을 못 보고 죽어간 것도 그러한 풍토 때문이었다. 김희갑 씨를 좋아한다는 김정일은 그를 데려오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 막상 데려와 본들 자기의 장기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김희갑 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 며칠 전 일이 생각났다. 김주영이가 느닷없이 김희갑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 것이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고 쳐다봤더니 그는 필요해서 쓰라는 것이니 쓰시오 하고 윽박지르는 것이었다. 도대체 편지를 쓰면 전해지기는 할 것인가? 무엇을 떠보려는 수작인가?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김희갑 씨의 고향은 함경도다.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썼다. 김 씨와 우리 가족 안부를 묻고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 지금 이것에서 대우받고 잘 있다는 등을 담은 짧은 안부 편지였다. 그러나 그 편지에 대해서는 뒤에도 이런 방구의 언급이 없었다. 지금도 편지를 왜 쓰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교회단 공연이 끝나고 나서 김정일은 나에게 소감이 어떠냐고 평을 해달라고 했다. 김정일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늘 버릇처럼 솔직하게 느낀 대로 평을 해주었다. 의상이 촌스럽고요. 어떡해요? 색깔과 디자인이 말이에요. 네, 우리 동무들은 그런 점에 대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최 선생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최 부부장 동무, 이런 때 최 선생 말씀 교회단 동무들한테 전해주구래. 최익기는 네네 하며 절절매했다. 잠시 휴식을 이용. 나와 사담을 나눈 최익기는 자기가 보통 강변의 빈민촌인 토속랑 출신으로 땅굴에서 거지 생활을 했던 과거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배려에 의해서 당예술 담당 부부장까지 되었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뒤에 알았지만 최익규는 중앙당 당원으로서 영화 감독도 했고 김정일 밑에서 문화예술 담당 부부장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 사람과는 이후에도 신상옥 감독과 합류한 뒤에도 줄곧 접촉을 가지게 된다. 말씀드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왕 말하는 김에 솔직한 느낌을 털어놓고 싶었다. 아까 교회단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무대에 나와 인사한 여성 있잖아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배려로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교회단이 마련됐다는 얘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동무가 한 30살은 넘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뾰족한 소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톤이 높아서 귀에 거슬렸어요. 자연스럽게 하란 말씀이죠?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처럼 그냥 술술 말하면 관중들도 부담 안 느끼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좀 지나쳤나 했으나 김정일은 뒷사람들을 또 불렀다. 지금 최 선생 말씀 들었어? 그것도 교회단 동무들한테 전하구래. 김정일은 나하고 대화할 때는 사투리를 잘 쓰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에는 말끝에 하구래, 라요 등의 평안도 의미를 많이 붙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수영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선생은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잘합니까? 아마 배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어머, 제가 무슨 말을 잘해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앞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말을 술술 잘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소에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북에 와서 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았다. 내가 김정일에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을 김주용은 신기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